우리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원작 이야기들은 대체 어떻게 스크린으로 오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요, 할리우드는 이야기를 훔쳤는가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야기가 그냥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영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충돌이 시작된 거죠. 과연 낡은 법으로 이 새로운 침략자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처음엔 아무런 규칙이 없던 세상에서 시작해서 법이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았는지, 그리고 소리 없는 영화의 침략을 거쳐서 모든 걸 바꾼 결정적인 판결,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거대한 IP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규칙이 없던 세상.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요. 당시 법의 눈으로 볼 때 이야기는 그저 페이지에 인쇄된 단어들의 집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19세기 저작권법의 핵심은 정말 간단했어요. 오로지 책의 물리적인 복제. 그러니까 글자를 그대로 베껴서 다시 인쇄하는 것. 딱 그것만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줄거리나 캐릭터, 아이디어 같은 이야기의 알맹이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판결이 바로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사건인데요.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책이 출판되는 순간 그 안의 아이디어는 모든 독자의 공공자산이 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막 벌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해리엇 비처 스토어나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들도요. 자기 소설이 마음대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거나 심지어는 결말까지 바꿔서 연극으로 올라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드디어 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로 1870년 저작권법 개정이라는 아주 큰 혁명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1856년에 연극 공연권이 생기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했는데요. 진짜 혁명은 1870년에 일어났습니다. 법이 역사상 처음으로 작가에게 자기 작품을 각색하고 번역할 독점적인 권리를 준 거예요. 이 한 줄로 이야기는 더 이상 종이에 묶인 글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씨앗 IP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가 그냥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라는 새로운 땅에 심어서 완전히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씨앗이라는 생각. 1870년 법이 바로 이 씨앗에 법적인 보호막을 씌워준 셈이죠. 세 번째 장, 소리 없는 침략입니다. 영화라는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문제는 법이 이 새로운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당시 법에는 영화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기 영화 제작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필름의 각 프레임을 사진처럼 인화해서 긴 종이띠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사진 묶음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겁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죠. 바로 이 법적 혼란 속에서 아주 대담한 사건이 터집니다. 1907년에 켈렘 컴퍼니라는 영화사가 소설 벤허를 허락도 없이 영화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의 주장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린 글자를 베낀 게 아니니 복제가 아니다. 둘째, 줄거리는 어차피 공공재고 우리 영상은 새로운 창작물이다. 그리고 셋째, 결정적으로 법의 영화 얘기는 없지 않느냐 이거였죠. 네 번째 장, 모든 것을 바꾼 판결입니다. 이 대담한 주장은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법원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은 정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죠. 이야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달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설의 극적인 사건들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재현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는 무성 영화라고 해도 원작 소설의 줄거리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면 그게 바로 1870년 법이 보호하는 각색에 해당한다는 거였죠. 영화 제작자들이 파고들려고 했던 그 법의 허점이 완벽하게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25,000달러. 칼렘 컴퍼니는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어요. 이 숫자는 할리우드 전체에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1907년에 칼렘이 불법으로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고작 $5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판결이 있고 난 뒤 1921년에 MGM이 합법적으로 배너의 영화 권리를 살 때는 무려 $6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IP 제국의 탄생. 이 판결 하나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앗 IP라는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실행에 옮긴 선구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타잔의 작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였습니다. 이분은 그냥 작가가 아니라 거의 최초의 IP 매니저였어요. 소설을 시작으로 신문 만화, 라디오 드라마, 수십 편의 영화 계약, 심지어 장난감 같은 상품까지 직접 다 관리했거든요. 타잔이라는 씨앗 하나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 권리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해지는데요. 오즈의 마법사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1900년에 나온 원작 소설은 이제 저작권이 끝나서 누구나 그 줄거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1939년 MGM 영화에서 처음 나온 루비 구두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원작의 은 구두와는 다른 영화만의 새로운 창작물이니까요. 이게 바로 권리의 칭이라는 개념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나 해리포터 같은 이 거대한 프랜차이즈들은요, 모두 한 세기 전에 만들어진 이 법적인 DNA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매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야기가 단지 글자가 아니라는 걸 법이 인정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가 인간이 아니라 AI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 전에 치열했던 법적 투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